인천 구도심에서 몇십 년을 살아온 박정우는 은퇴 후에도 늘 손에서 공구를 놓지 않았다. 평생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그에게 있어 일이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명이었다. 아내는 50대 초반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박정우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웠고 두 아이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었고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큰아들 민재는 국내 유수 대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사위 자리를 꿰찬 지 몇 년 만에 그는 집안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박정우는 자연스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몇 해 전 박정우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온 6층 상가 건물을 민재 부부에게 넘겼다. 재산이라곤 그 건물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문서 이전도 인감도장도 모두 직접 챙겨서 건넸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했고 며느리 서영은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했다. 그 무렵 박정우는 경기도 용인 근처의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다. 민재가 직접 알아본 곳으로 시설이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식사는 정갈했고 병원 진료도 원활했다. 주변 노인들과 적당히 안부를 주고받으며 그는 이만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애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밝게 잘 자라주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남은 여생은 이렇게 조용히 무리하지 않게 흘러가길 바랐다. 입소한 지 한두 달은 그랬다. 주말이면 민재 부부가 찾아와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갔다. 서영은 요양원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밝은 인상을 남겼고 민재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챙겼다. 그 모습에 박정우는 마음이 놓였고 가끔은 역시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도 점점 커졌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민재의 방문이 줄어들었다. 전화 통화는 문자로 바뀌었고 문자의 빈도도 점점 드물어졌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일이 많겠거니 이해했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도 아이들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을 때 박정우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기다렸다. 한참을. 하지만 요양원문은 조용했고 핸드폰은 무음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간호사로부터 낯선 말을 들었다. 보호자 측에서 비용 절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식단이 간소화되고 생활용품도 최소한만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 위생용품이나 침구 교체도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박정우는 아무 말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는 혼란스러웠다. 건물을 넘긴 이후로도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생활비로는 충분했을 터였다. 왜 굳이 비용을 줄이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간호사는 보호자가 직접 요청한 것이라며 내부 방침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가치 없는 존재였나? 모든 것을 넘긴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식사는 남은 반찬 위주로 대체되었고 온수 사용 시간도 제한됐다. 약속된 병원 진료도 취소되었고 직원들의 태도에도 이전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박정우는 입소 당시에 그 정돈된 시간들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자신이 존재감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하루는 점점 더 단조로워졌고 달력은 무심하게 날짜를 넘겼다. 민재는 더 이상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손주는 물론 며느리의 이름도 들을 수 없었다. 요양원에서 마주치는 이들도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조금씩 잊혀져 갔다. 하지만 박정우는 잊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넘겼는지,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맡겼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의 내면엔 작고 단단한 물음표가 생겨났다. 이게 과연 가족인가? 이것이 내가 지켜온 이름의 결말인가? 요양원의 겨울은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메말라가고 있었다. 며칠 후 요양원 간호사로부터 다시 한번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보호자가 이번 달부터 요양원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식 요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식단을 저가형으로 바꾸고 개인용품도 기본 제공만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박정우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요양원은 본래 자신의 돈으로 입소한 곳이었다. 계약 당시 아들과 함께 입소 동의서를 작성했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비용 지원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단 한 통의 전화 없이 일방적으로 바뀌었다. 간호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도 곁들였다. 보호자의 요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요양원 측에서는 별도로 입소자와 상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은 박정우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는 스스로의 삶에서조차 결정권을 박탈당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곳에서조차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이후로 박정우의 식사는 눈에 띄게 간소화되었고 침구 교체 주기도 길어졌다. 위생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약속된 목욕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직원들의 눈빛은 무심했고 그와 나누는 대화는 짧아졌다. 병원 진료가 필요했던 어느 날 박정우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부 진료는 되도록 삼가라는 보호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병원비까지 아끼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건물을 넘기고 월세 수익도 맡기고 인감까지 손에 쥐어준 후부터 자신은 점차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무력해진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할 수 없고 돈을 직접 쓸 수 없고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말도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TV에서 요양원 관련 고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보호자가 입소자를 함부로 다루거나 요양원 측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는 사례들이 나왔다. 그는 처음엔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 속 노인들의 모습이 자신과 겹쳐 보였다. 어느새 그의 삶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저런 신세가 되었구나. 그날 이후 박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은 자식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던 기억, 젊은 시절 허리가 아파도 일하러 나가던 순간들, 병원비가 없어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 일하던 날들이었다. 그 모든 기억은 지금의 현실과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건가? 며칠 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이번 달도 연체됐대. 아들 부부 잘 사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해요. 겉으론 잘해주는 척하다가 나중엔 슬쩍 밀어버리죠.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깊이 박혔다.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다시 한번, 또다시. 결과는 같았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았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엉켜 있었고 마음속에선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지, 얼마나 절박한 날들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런 아들이 지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다. 요양원비가 아깝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 말도 없이 비용을 줄이고 연락도 끊고 자신을 잊은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리고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침 식사가 끝난 직후 간호사 박정우를 부르며 말했다. 오늘 다른 시설로 옮기신다고 보호자분께서 연락 주셨어요. 짐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는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계약 해지? 다른 시설? 모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사무실에서도 상세한 설명은 없었다.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전원 요청을 했고 이동 장소도 지정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박정우는 놀라움을 넘어 허탈함을 느꼈다. 자신이 이 요양원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계약을 해지하고 옮긴단 말인가. 설명도 동의도 없이. 결정 권한이 보호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그는 한마디 상의조차 받지 못한 채 또 한 번 버려지고 있었다.
간호사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이미 그에게 있어 사과는 의미가 없었다. 다시 짐을 싸야 한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가져갈 수 있는 짐은 고작 몇 벌의 내복과 낡은 보온병, 그리고 손때 묻은 책 한 권뿐이었다. 가족 사진도 그간 살아온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없었다. 종이 가방 하나를 손에 쥐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게 결국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또 한 번 옮겨지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차에 실린 짐은 많지 않았다. 손에 들린 종이 가방 하나, 오래된 책 한 권, 몇 벌의 내복과 낡은 보온병이 전부였다. 차 안에는 라디오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요양원 운전기사는 조용히 운전만 했고 창밖 풍경은 점점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변해갔다.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가늠해보려 했지만 익숙한 지명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서울 외곽조차 아니었다. 길은 점점 낯설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졌다. 1시간이 넘는 이동 끝에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 허름한 골목 안에 위치한 작은 요양시설이었다. 벽면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입구의 센서 조명은 깜빡이며 간신히 불을 밝혔다. 유리문 한쪽은 금이 가 있었고 안쪽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여긴 어디인가? 왜 이렇게 낡고 지저분한 곳인가? 화장실은 제대로 있는가? 이게 정말 내가 지낼 곳인가? 입소 안내를 맡은 직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보호자가 직접 이곳으로 지정했으며 요양급여 기준에 맞춰 조정된 것이라고 했다. 시설 사정상 모든 입소자가 비슷한 환경에서 지낸다고 덧붙였다. 박정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돈이 없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은 적도 없었고 서명한 기억도 없었다. 모든 것이 보호자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더욱 황당했다. 그는 물었다. 누가 언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런 시설로 옮겨진 것인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보호자분께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 요청을 따랐을 뿐입니다. 보호자의 요청이 곧 절차였고 입소자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박정우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사람을 숫자로 대하고 비용으로 평가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다. 시설 내부는 충격 그 자체였다. 공동 화장실은 칸막이가 없었고 세면대는 물이 샜다. 침대 매트리스는 꺼져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공기는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앞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뿐이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게 정말 자식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정인가? 직원들은 이해를 구했다. 예산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점들은 양해해달라고 했다.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기본이란 단어는 너무 허술했다. 사람답게 살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람을 가둬두는 것이지 보호하는 게 아니다. 말도 없이 데려다 놓고 싸늘한 방에서 곰팡이 냄새나 맡으며 지내라는 것이 정말 자식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인가? 며칠이 지나고 그는 직원들의 얼굴도 외웠고 식단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익숙함은 위로가 아니었다. 고립은 점점 깊어졌고 그곳에서 말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통장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자산 흐름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한때 자식에게 맡겼던 재산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단 하나의 연락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여전히 응답은 없었다. 몇 번이고 반복해도 기계음만이 되돌아왔다.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다시 떠오른 건 아들의 어린 시절이었다. 감기라도 걸리면 마음이 조급해져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 방학마다 도시락을 싸주며 학원까지 데려다주던 순간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이 대우와 너무도 달라서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것.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고 침묵은 무력함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다시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고. 어떤 방법이든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바꿔야만 했다. 이건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다. 며칠 후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 박정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다. 외부 봉사자 몇 명이 요양원에 방문해 세면용 수세미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 하얀 모자를 둘러쓴 노년의 여성이 구석에 앉아있는 박정호의 얼굴을 보고는 멈춰섰다. 그 여자는 박정호의 이웃이었던 시목남이었다. 인천의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은 그녀에게 충격이었다. 시목남은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와 이름을 부르며 물었다. 정말 박정호 아저씨가 맞는지. 그녀는 이곳에서 그를 볼 줄은 몰랐다며 당황했고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간략히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큰아들이 요양원을 옮겼고 사전 통보 없이 여기로 데려와 버렸다는 것.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도 오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시목남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박정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변호사인 딸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은 분명 문제라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호는 처음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녀의 눈빛에 이끌려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시목남은 딸 김하연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내들고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국민연금 수령 내역, 부양가족 지원금 현황, 요양급여 신청 기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꼼꼼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박정호의 이름으로 매달 9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금액 중 단 한 번도 요양비로 정산된 흔적이 없다는 점. 대부분 생활비 항목으로 빠져나가거나 일부는 며느리 명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정황도 확인되었다. 박정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민재가 말했다. 아버지,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믿고 도장도 건넸고 계약서도 읽지 않고 사인했다. 건물 관리, 세무, 임대차 계약 모든 걸 아들에게 맡겼다. 믿음이었다. 단지 믿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다. 김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권리 침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기기엔 너무 큰 피해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박정호에게 조용히 휴대폰 녹음 앱을 설치해주며 말했다. 아드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녹음을 하세요. 자발적으로 인정을 유도할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 단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다.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다. 자식은 그를 짐처럼 취급했고 사회는 무력한 노인의 목소리를 귀찮아했다. 그는 더 이상 참고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김하연은 이어서 요양원 측의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전원이 결정되었다는 점, 입소자의 동의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정신적 상태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이 이동되었다는 점 모두가 법적 판단 기준상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경찰 고발을 원하십니까?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재산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다만 결심은 어르신이 하셔야 합니다. 박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다. 애가 이럴 줄 몰랐소. 내가 이걸 보려고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었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민재가 4살 무렵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고 있던 사진.
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저 웃음은 어디로 갔을까? 저 해맑던 아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밤이 깊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하연 변호사는 요양원 측에 보호자 위임 서류에 대한 정식 확인 요청을 보냈다. 응답은 예상보다 단순했다. 보호자 측에서 이메일로만 서류를 전달해서 진위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호자 요청이면 처리하는 편이라. 김하연은 그 말을 자르듯 말했다. 입소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호자의 말만 듣고 거주지를 옮긴 건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그날 요양원에 긴장감이 돌았다. 시설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직원들은 조심스러워졌다. 김하연은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어르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는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박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나 같은 노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며칠이 지난 뒤 박정우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김하연 변호사의 조언을 되새기며 남아있는 비상금을 꺼내들었다. 많지 않았지만 어디로든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요양원에서 멀지 않은 외곽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 몇 곳을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다. 소개서를 받고 조건을 비교했고 몇 차례 통화를 통해 스스로 확인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은 분명했고 그는 한 걸음씩 다시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갔다. 며칠 뒤 경기도 의정부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요양원을 찾아갔다. 시설은 크지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말투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다. 식사는 간단했지만 따뜻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 인상 깊었다. 그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그의 선택을 이끌었다. 그는 즉시 입소를 결정했고 조용히 짐을 챙겼다. 짐이라 해봐야 특별한 것이 없었다. 낡은 보온병병과 몇 벌의 옷, 오래된 책 한 권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사는 달랐다. 그는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옮겨지는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선택한 공간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었다. 그를 도운 건 여전히 심옥남과 김하연이었다. 두 사람은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를 함께 챙겼고 필요한 신청서나 확인서도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입소 첫날 박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았다. 방은 깨끗했고 이불은 뽀송했다. 직원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고 그곳의 공기는 싸늘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구먼. 그 말은 마음 깊숙이 흘러나온 진심이었다. 그는 새로운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간호사의 건강 체크를 받으며 독서와 라디오를 즐겼다.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인감과 통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와 함께였다. 봉투 안에는 그가 아들에게 넘기지 않았던 유일한 부동산 관련 서류와 과거 거래 내역 그리고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그 서류들을 꺼내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다짐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김하연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검토했고 현재까지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건물 등기에는 여전히 박정우의 이름이 있었고 월세가 입금되던 통장 역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권리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소유에 대해선 법도 어르신 편입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는 가슴속 깊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법적 절차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회복 소송을 준비했고 월세 계좌에 대한 변경 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동시에 아들 내외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 내 주거 공간에 대한 퇴거 요청 서류도 함께 준비되었다. 모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박정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생각했다. 김하연 변호사가 정리한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고
법의 언어가 얼마나 냉정하고도 명확하게 정의와 불의를 나누는지를 배웠다. 그는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되새겼다. 과거에는 이런 문장들이 너무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진짜 내 자식이 맞나? 혹시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결국 다시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이번에도 끊겼다. 변화는 없었다.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묵은 여전히 깊었다. 그는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 속에서 외투를 챙기고 조용히 요양원을 나섰다. 2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걸었다. 도착한 곳은 자신이 민재에게 맡겼던 건물이었다. 그 건물 5층,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 앞에 섰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마음속에선 무수한 생각이 오갔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든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사라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묻고 싶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밀어냈냐고.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들의 아내 서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박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이 집은 본래 자신의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민재를 마주했다. 민재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한 척 앉았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정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락 한 번 없이 요양원을 옮긴 일, 비용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일, 모든 걸 자신과 상의 없이 결정한 이유를 묻고 싶었다. 민재는 말을 아꼈고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생활비가 빠듯했고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상환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되물었다. 그럼 자신이 넘겨준 건물과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어디에 쓰였느냐고. 민재는 말끝을 흐렸다. 그 돈으로는 부족했노라, 계획이 있었노라,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느냐는 말이 반복되었다. 박정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넘겨준 건 재산이 아니라 신뢰였다. 널 믿었기 때문에 맡긴 거였다. 근데 넌 나를 싸구려 요양원에 몰래 보냈고 연락조차 끊었지. 날 숫자로 계산해서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 서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들도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도 후회하고 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박정우는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예전 같았으면 흔쾌히 손을 내밀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한 번의 침묵이, 한 번의 외면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 민재는 조심스레 다시 말했다. 당장 집을 나가라는 말은 너무하다고. 지금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박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50억짜리 건물도, 월세 수익도. 하지만 너희가 내게 준 건 싸구려 요양원이었고 무시였고 침묵이었다. 이제는 더 줄 게 없다. 준비해라. 이 집은 나의 것이다. 그 말에 민재와 서영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당황했고 반발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느냐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가라는 건 너무하다고 항변했다. 박정우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너희가 아무 말 없이 나를 요양원에 옮겼을 때 나도 준비하지 못했다. 지금 너희도 준비되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결정할 차례다. 민재는 통장을 언급했다. 월세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해왔고 임대차 계약도 직접 챙겼다고 했다. 그러니 적어도 그 대가를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우는 단호했다. 그건 내가 부탁받은 일이었고 나는 맡겼을 뿐이다. 이제 돌려받겠다. 통장도, 명의도, 건물도. 서영은 눈물을 보이며 외쳤다. 생활비는 다 그 돈으로 충당했으며 아이들 학원비까지 끊기면 삶이 무너진다고. 박정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원한 건 따뜻한 방 하나였다. 네가 날 거기 보낸 순간 이미 가족은 아니었다. 분위기는 격해졌고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민재는 손을 떨었고 서영은 오열했다. 하지만 박정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느꼈던 차가운 바닥의 감촉, 곰팡이 냄새, 닫히지 않는 창문,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던 침묵의 나날. 그는 그것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제 그들이 직접 겪어야 할 시간이라 판단했다. 그날로 박정우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 퇴거 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며 통장 명의 변경과 함께 임대 수익 계좌도 새로 만들었다. 민재와 서영은 마른 입술로 현실을 부정했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법은 냉정했고 계약은 명확했다. 민재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지만 박정우는 만나주지 않았다. 이제는 말로 할 수 없는 시기가 지나버렸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침묵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선 너머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도 정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 말만 남겼다. 가족이라면 사람부터 돼야 했다. 퇴거 요청서가 전달된 이후 민재와 서영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설마 진짜로 내쫓기겠냐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었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이 지나자 법원에서 나온 정식 퇴거 명령장이 도착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보려 했지만 계약서 위의 인감도장과 법적 절차는 그 어떤 정서적 호소도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학원도 더는 다닐 수 없게 되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 수익은 끊겼고 신용카드는 사용 중지되었으며 공과금 자동이체도 더 이상 되지 않았다. 집안의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지갑 속의 잔액도 하루하루 얇아졌다. 서영은 조급해졌고 민재는 매일같이 집 밖으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늘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결국 인천 외곽의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다. 물이 새는 천장, 곰팡이가 퍼진 벽지, 좁은 부엌과 공동 세탁실. 그곳은 이전의 생활과는 너무도 달랐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다. 부부는 다시 맞벌이를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민재는 일용직 인부로 아침마다 다른 현장을 찾아 나섰고 서영은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와 청소일을 병행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무게는 가정 내에 있었다. 아침마다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오갔고 밤이 되면 깊은 한숨이 이어졌다. 서영은 말했다. 이게 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야. 당신이 일찍 정리했어야 했잖아. 민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대화는 곧 언쟁이 되었고 언쟁은 다시 침묵으로 변했다. 아이들의 빈방 앞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길고 밤은 더 길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은 쌓였고 그 원망은 점점 상처로 남았다. 한때는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탓하는데 하루를 쓰고 있었다. 민재는 점점 무너져갔다. 그는 말했다. 그때 그냥 건물 팔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서영은 되받았다. 몰래 연금 빼서 명품 산 건 뭐야? 그건 왜 말 안 해? 민재는 소리쳤다.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 다 당신 무능 때문이잖아. 서영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싸움은 자정을 넘겼고 이웃들은 천장을 통해 고성의 귀를 기울였다. 민재와 서영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함께 사는 상대방에 불과했다. 사랑도 이해도 사라졌고 남은 것은 필요한 일상과 반복되는 비난뿐이었다. 며칠 후 또 한 장의 문서가 도착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최종 퇴거 통보. 법적으로 더는 머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서영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내일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다. 한때는 어엿한 중산층이었고 여유 있는 생활을 자랑했지만 지금 그들의 현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신세였다. 서영은 말했다. 그날 그냥 아버지께 말씀드렸으면 됐잖아. 왜 몰래 옮겼어?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결정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을 계산했고 사랑을 비용으로 따졌던 그 결정. 박정호에게 한 통의 전화도 없이 내린 선택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짐을 쌌다. 가구 몇 개, 옷 몇 벌, 책과 학용품이 전부였다. 아이들의 앨범은 이미 물에 젖어버렸고 남은 건 흔들리는 삶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다시 박정호가 머무는 요양원을 찾았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한 번쯤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주지 않을까,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나 박정호는 창밖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의 발걸음을 느끼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단호했고 오랜 상처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재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박정호는 느리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는 다시 말했다. 다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도 매일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말도 닿지 않았다. 박정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살 거다. 너는 날 값으로 계산했지. 민재는 머리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너에게 준 건 집이 아니었다. 그건 믿음이었다. 그리고 넌 그걸 버렸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따라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엔 후회와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박정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용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듯했다. 박정호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이후 민재와 서영은 인천 외곽의 오래된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겨갔다. 집이라 부르기엔 허전한 공간이었다. 벽지에는 바람이 드나들었고 곰팡이 자국이 어지럽게 번져 있었다. 천장은 물이 새는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은 낮에도 빛을 제대로 들이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일조차 버거웠다. 민재는 매일 건설 현장을 전전했다. 새벽부터 나가 허리와 무릎을 혹사했고 점심은 주먹밥 하나로 때웠다. 서영은 마트 시식 행사와 사무실 청소를 번갈아 하며 하루를 버텼다. 둘 사이엔 더 이상 대화가 없었다. 아이들은 외가에 맡겨진 채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고 얼굴을 보는 일조차 드물어졌다. 오늘 일당 겨우 6만 원 받았어. 이걸로 월세도 내고 애들 학원비도 주면 남는 게 뭐가 있냐? 민재가 힘겹게 말을 꺼내면 서영은 대꾸했다. 그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나도 하루 종일 서서 고기 굽느라 허리 휘었어. 서로의 고단함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피로는 비난이 되었고 비난은 날카로운 말이 되었다. 과거에 대한 원망은 반복되었다. 서영은 말했다. 내가 그때 그 집 나오지 말자고 했잖아. 버틸 걸 그랬어. 내가 그 돈에 손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 민재는 이를 악물고 맞받았다. 몰래 연금 빼서 명품 사고 친정에 보낸 건 뭐였는데? 그 말에 서영은 정색했다. 그 얘기 지금 왜 꺼내? 그게 다 당신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야. 남편 노릇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고성이 오갔고 분노는 서로의 심장을 향했다. 그래, 내가 무능했어. 근데 너는 뭐 잘났냐? 그렇게 말하고 싶냐? 당신이 재구실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왜 결혼했냐? 아버지 재산만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뭐? 너 지금 그 말 해봐. 너 같은 놈한테 시집간 게 내 인생 제일 큰 실수였어. 그래, 나도 후회한다. 너랑 결혼해서 아버지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를 탓하고 상처 주는 존재로 변해 있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되었고 이웃집 천장 너머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어느 날 서영은 결국 집을 나갔다.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갔고 민재는 홀로 남아 한참 동안 벽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던 장면.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호하던 아버지의 모습. 도시락을 싸서 들려주던 따뜻한 밥. 그 모든 것들이 왜 그토록 오래도록 잊혀졌는지 그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는지, 왜 그 한 통의 전조차 하지 않았는지, 너무도 단순한 진심 하나가 어쩌다 이렇게 무거운 결과를 불러온 걸까. 그 무렵 박정우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오후엔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펼쳤다. 가끔 시목남과 함께 마당을 걸었고 김하연 변호사와는 월 1회 재산 관련 상담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다. 그의 삶은 작지만 단단했고 그 자신이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다만 기억했다.
믿음을 팔아넘긴 자식의 얼굴도, 손주들의 웃음도, 싸늘한 요양원의 방도 모두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흔들지 않았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고 흉터는 다짐이 되었다. 어느 날 요양원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민재의 4살 사진이 있었다. 해맑은 웃음, 작은 손,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의 순수함. 그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땐 내가 너를 위해 살았지. 지금은 나를 위해 살아간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침묵 한 번이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짓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탐욕과 무관심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단 한 사람의 결심은 그것을 되돌렸다. 박정우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나로서 살아갔다. 누군가의 보호자도 희생자도 아닌 그저 자신을 지키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삶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말했다. 신뢰는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은 소유가 아닌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일어난 조용한 변화,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뢰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한 번 무너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해와 존중, 그리고 책임 있는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참고 살아가는 누군가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며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